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윤은수라고 해요. 저희 친정은 경제적으로 안정적 풍족한 편이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저희 어린 시절은 그리 여유롭지 않았거든요. 부모님은 젊은 시절 고생도 정말 많이 하셨던 분들이고 온몸을 바쳐 일한 결과 자수성가를 이룬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 저 역시 어린 시절부터 돈은 쉽게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몸으로 익히며 자랐던 것 같아요. 저희 집 형편이 좋아진 건 제가 고등학생이 될 무렵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늘 절약을 생활화해야 했고 무언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부모님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늘 제게 강조하셨고 저는 그것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체득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에는 멀쩡하던 하늘이 하교할 때가 되니 갑자기 컴컴해지고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했던 걸 알고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학교에 가져갈 우산이 없었거든요. 저희 집에는 여분의 우산 같은 건 없었고 각자 딱 하나씩의 우산을 갖고 있었는데 제 우산을 얼마 전 제가 고장내서 쓸 수 없게 된 상황이었어요. 결국 교복 재킷을 머리에 쓰고 냅다 달려서 집까지 왔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거리가 꽤 됐으니 저는 교복은 물론이고 속옷까지 쫄딱 젖어서 왔던 거예요. 제가 그 꼴로 집에 오니 엄마가 깜짝 놀라시는 거죠. 아니 어쩌다 이렇게 다 젖었어. 우산은. 그게 사실 지난번에 내가 뭘 잘못 만졌는지 우산이 못 쓰게 됐거든. 괜찮아요. 교복은 말리면 되고 난 씻으면 되는 거지 뭐. 아이고 어쩌다 그랬어. 이제부터 용돈 조금씩 모아서 우산부터 하나 사자. 곧 장마철인데 매일 비 맞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도 이미 모으고 있어. 우산 살 돈만큼 모이면 엄마가 같이 가서 골라줘? 그렇게 저는 그로부터 한참 더 용돈을 꼬박꼬박 모아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간신히 우산 하나를 살 수 있었답니다. 저희 집이 어렵긴 했어도 우산 하나 살 돈이 없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건 아닌데요.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 나이였지만 멀쩡한 우산을 고장 냈으니 새 우산을 얻으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게 부모님이 사준 우산을 들고 다녔고 그런 게 부러웠던 적도 분명 있었지만 제가 용돈을 아끼고 아껴 모은 돈으로 산 우산을 처음 펼쳤을 때 그 뿌듯함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우산뿐만이 아니었죠. 새 운동화가 필요할 때도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신던 운동화가 작아져서 발가락이 아파 뒤꿈치를 구겨 신어야 했을 정도인데도 저는 부모님께 선뜻 새 운동화 사주세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고 그럴 때도 저는 뭐라도 제 몫에 일을 한 다음에야 부모님께 운동화 사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 되면서 부모님이 하시던 장사가 자리를 잡고 사는 형편이 확실히 달라져 더 이상 돈을 아껴야 할 필요가 없어졌죠.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쉽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됐지만 저는 여전히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았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러셨고요. 저는 여전히 용돈을 받으려면 주말에 부모님 가게에 나가 일을 도와야 했어요.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제 몸에 밴 습관을 지켜주고 싶어 하셨고 저 또한 그걸 불평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기지 않았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보고 자란 것, 몸에 익힌 것이 그런 것이니 형편이 좋아졌다고 해서 부모 재산으로 흥청망청 유흥이나 즐기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해주실 분들이 아니셨지만 저부터도 그런 욕심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책임감과 자립심이 강한 사람으로 자랐고 제 힘으로 사회에 나가 제 역할을 하며 살고 싶었어요. 물론 대학 등록금은 부모님께서 대주셨지만 그 이상은 제 노력 없이 얻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했고 취직을 위해서도 발품 팔아가며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답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 대단한 회사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저 스스로는 물론이고 부모님도 무척 자랑스러워하며 좋아하셨어요. 그런 마음 그 초심 잃지 않고 회사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만 사느라 노는 걸 잘 할 줄 몰랐는데 그래서 그런지 연애 같은 것도 제게는 어렵기만 하더라고요. 회사와 집만 오가는 저 같은 사람에게 무슨 운명처럼 누군가가 나타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구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틀에 박힌 생활을 하는 제게도 인연이란 것이 나타난 겁니다. 남편은 제가 다니는 회사 앞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이었어요.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카페로 저렴한 가격 대비 퀄리티가 좋은 커피로 인근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카페였고 단골도 꽤 많았는데 저 역시 그 카페의 그런 단골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긴 한데 단골이 워낙 많기도 했고 게다가 사장, 그러니까 지금은 제 남편이 된 그 카페 사장이 꽤 훈남이었던 덕분에 특히 여자 단골들이 많았거든요. 대놓고 작업을 해보겠다는 여직원들이 제가 다니는 회사에도 있었어요. 저 또한 카페 사장이 훈남이기도 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거나 어필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저 그런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되는 게 싫었을 뿐 저 역시 남편에게 호감이 컸던 건 사실이긴 했죠. 그러나 어느 날 혼자 늦게까지 야근을 한 날이 있었어요. 입사일에 가장 큰 프레젠테이션을 맡게 되었거든요. 지하철 끊어지면 안 되니까 서둘러서 퇴근하는 길에 그 카페를 지나가는데 마침 마감을 하고 나오는 남편과 마주치게 된 거예요. 남편도 단골인 저를 알아보고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오늘 퇴근이 늦으시네요. 야근하셨어요? 네,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혼자 나머지 공부 좀 했네요. 근데 카페 마감을 이렇게 늦게 하세요? 네, 야근하시는 분들이 배달 주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 하긴 그러겠다. 사실 저도 야근하면서 커피 생각이 간절하더라고요. 밤에 잠 못 잘 게 두려워서 참긴 했지만 말이에요. 맞아요. 오후 전후 시 이후로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잘 참으셨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퇴근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지하철 타러 가야 해서 먼저 가볼게요. 저도 지하철 타러 가요. 같이 가시죠? 아, 그러세요? 의외네요. 장사도 잘 되는 카페 사장님께서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시다니요. 아유, 이 동네에 주차요금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리고 지하철역이 코앞이라 가게세도 많이 내는데 그걸 누려야죠. 굳이 차를 가져다녀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긴 그건 그래요. 저도 회사 몇 년 다니다 보니까 차를 너무 사고 싶었는데 주차요금 생각하니까 그 돈이 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희 회사는 주차비 지원 안 되거든요. 지하철 탈 수 있는 곳에 사시면 지하철 타는 게 훨씬 낫죠 뭐. 저도 뭐 무거운 물건을 가져와야 하거나 그렇게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무조건 지하철 탑니다. 저랑 똑같은 이유로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한다는 소탈한 남편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제 친구들만 해도 궁상 떨지 말고 차 한 대 뽑으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놈의 허세 때문에 형편에 넘치는 차를 뽑아서 매달 할부금 넣느라고 허덕이는 친구들도 한둘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한심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러니 남편의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겠습니까? 그날 그렇게 우연히 퇴근길 동지가 된 이후 가끔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고 그로부터 석 달쯤 됐을 때 남편이 제게 정식으로 사귀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아마 일주일 아니 며칠만 더 늦었더라면 제가 먼저 사귀자고 했을 거예요. 내 남자가 되고 보니 남편은 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 남편이 인기가 꽤 있었다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남편도 그렇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 더 이상의 오해나 혼란을 막기 위해 여자친구가 생겼음을 공공연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들이대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요즘도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냐 이거죠. 그런 여자들은 저를 아예 무시하면서 보란 듯이 노골적으로 남편 주위를 맴돌며 호시탐탐 건수를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제 눈에도 당연히 빤히 닿아 보였지만 그래도 저는 불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여자들이 더러 제 신경을 건드리기도 하고 거슬리기도 했지만 불안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만큼 남편을 믿었고 또 남편이 저를 믿게끔 해줬어요. 행동 처신을 아주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퇴근 후에 늘 남편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책도 읽고 인터넷도 하고 때로는 영화를 보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남편은 한가할 때면 제 옆에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남편이 너무 바쁠 땐 제가 남편을 돕기도 했죠. 그런 데이트도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런 저희 데이트에 고정적인 회방꾼이 등장한 거예요. 저는 물론이고 저희 회사 여직원들도 웬만하면 다 아는 유명한 남편 바라기 단골이었는데 그 여자가 마감 때까지 카페에 눌러 앉아서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사장님, 저 오늘도 여기서 마감까지 죽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주지 마세요. 네, 저희 카페는 시간 제한 같은 거 없습니다. 주문은 뭘로 하시겠어요? 뭐가 좋을까요? 사장님이 먹으라고 하는 걸로 먹을게요. 추천 메뉴는 여기 이렇게 별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주문하시면 되세요. 에이, 이 중에서 사장님이 하나 골라주면 되겠네. 나 뭐 먹을까요? 글쎄요. 여자분들 취향은 아무래도 여자분이 더 잘 알겠죠? 자기야, 이리 와서 손님 메뉴 좀 추천해드려. 그래? 뭐가 좋을까? 달콤한 거 좋아하세요? 네? 아니, 괜찮아요. 제가 골라볼게요. 그러시겠어요? 제가 이 카페 메뉴는 꽉 잡고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남편은 그렇게 대놓고 직진하는 단골에게 철벽을 치며 여자친구인 저의 존재를 더욱 각인시켜 주려고 했어요. 그 단골은 머쓱해하는 듯 했는데 그러고도 한참을 더 와서 마감 시간까지 버티다 가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제 풀에 지쳐 나가 떨어지긴 했지만 끈질기다 싶었어요. 그렇게 직접 와서 들이대는 단골도 그 여자 하나가 아니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건 SNS DM으로 들이대는 여자들이었죠. 남편은 카페 운영을 하면서 카페 SNS도 함께 관리했거든요. 메뉴 홍보를 하기도 하고 그러려면 SNS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니까요. 남편은 개인 계정은 없고 카페 계정만 관리했는데 그 카페 계정으로 여자들이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사장님 오늘도 너무 멋져요. 커피도 맛있지만 사장님 때문에 가는 거 아시죠? 오늘도 좋은 하루, 사장님한테 커피 배우고 싶은데 개인 레슨 받을 수 없을까요? 사장님한테 배우고 싶은데 아주 들이대는 방법도 가지가지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메시지들을 확인하는 것도 꺼려진다면서 아예 카페 SNS 대문에다가 DM은 확인하지 않는다고 써놓기도 했어요. 그러니 그런 메시지들도 차츰 줄어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 날도 아닌데 직접 만든 것 같은 선물을 하는 손님이 있질 않나. 혹인 고가의 선물을 하는 여자들도 있던데 솔직히 미친 건가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남편은 그런 것들도 모두 정중히 거절하며 항상 깔끔하게 행동했죠. 남편은 제가 불안해하는 게 싫다고 했고 괜히 오해할 행동은 아예 하지 않을 거라고 신경 쓰이게 놔두지도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그 말은 언제나 행동으로 보여줬고요. 많은 여자들이 남편에게 눈독을 들이고 어떻게든 더 가까워지려고 했지만 저는 그런 여자들을 질투하기보다는 남편을 더 많이 믿었어요. 내 남자친구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만 더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여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년 가까운 연애를 하고 드디어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희 두 사람이 닮은 점이 많다는 걸 바로 알아보시고 잘 살 거라고 해주셨죠. 남편은 홀시모 밑에 자랐는데 시모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려니 그게 은근히 떨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머니 혼자 계신다고 하니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무튼 저희 부모님이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처럼 시모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모가 뭐랄까 좀 세속적인 분인 것 같아서 놀랐어요. 남편과는 너무 다른 시모였던 거예요. 사실 남편은 극성 시모 덕분에 학교 다닐 때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유명한 선생님께 과외도 받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꽤 알아주는 명문대에 들어갔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나 졸업 후 시모의 바람대로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고 한 거였대요. 대학 졸업장까지는 효도한다는 생각으로 시모 뜻대로 따랐으나 대학 시절 내내 고민을 많이 해봐도 역시 자신의 길이 아니라는 생각에 평소 관심이 많았던 커피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려고 대학 다니는 동안에도 아르바이트해서 돈도 착실하게 모았고 졸업 후에는 자기 힘으로 커피 공부도 하고 카페에서 일도 하며 돈을 모아 지금 이 카페를 냈던 거예요. 시모는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분이시니 며느리에 대한 욕심도 그만큼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 학교는 어디 나왔다더라? 아, 맞아. 그래. 거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나 봐. 엄마도 참 그 학교 점수 높아요. 그리고 이런 신뢰가 어딨어요. 괜찮아, 사실인데 뭐. 네, 공부를 아주 잘하지는 못했어요. 승준 씨처럼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게, 그러니 회사도 처음 듣는 회사고. 아, 엄마 정말. 은수야, 우리 엄마 이러는 거 신경 쓰지 마. 괜찮다니까. 승진 씨가 그렇게 좋은 학교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어머님은 당연히 기대하시는 게 있으셨을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애가 이렇게 엄마 맘을 몰라준다니까. 그래, 동네는 어디 살아요? 아, 그래? 거기 어디? 아파트? 거기 신축이던가? 엄마, 진짜 그만 좀 하세요. 이거 진짜 실례라고요. 은수 부모님은 나한테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셨어. 엄마도 은수가 어떤 애인지 그런 거에 좀 관심을 더 가져줄 수 없어요? 나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사람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 너야 명문대 출신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설명되는 게 많으니까 별로 궁금한 게 없으셨나 보지. 그게 다 그런 거야. 내가 너 명문대 보낸 이유를 넌 아직도 모르겠지만 그건 그렇고 그럼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야? 시모는 처음엔 평범한 직장인인 저를 성에 차지 않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내비치셨는데 제가 사는 동네나 부모님 하시는 일 같은 걸 꼬치꼬치 물어보시더니 저희 집이 웬만큼 산다고 판단하셨는지 그제야 조금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더 찜찜했던 것 같아요. 남편 말처럼 저라는 사람을 봐주시는 게 아니라 제 배경에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았으니까요. 어쨌거나 시모도 저를 며느리감으로 받아주셨으니 금방 상견례가 잡혔는데 저희 부모님은 적당히 차려입고 오셨거든요. 저도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고요. 그런데 시모가 등장하는 순간 저와 저희 부모님은 적잖이 놀랐죠. 시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있어 보이는 것들을 휘감고 나오신 거예요. 투머치의 정석이라고나 할까요? 모르는 사람이 그러고 지나가면 힐끗 돌아볼 정도로 과하게 꾸미고 나오셨던 겁니다. 애써 담담한 척하며 부모님 기색을 살피느라 시작부터 진땀을 뺐어요. 그래도 시모가 저를 좋게 보기로 하셨으니 나름대로 저희 부모님께 저에 대한 칭찬 같은 걸 하시면서 덕담 나누는 분위기가 됐는데 그러시면서 역시 부모가 중요하고 집안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 집안이라는 말은 저희 부모님 경제력을 떠보려는 말이라는 게 명백한 뉘앙스였고 그런 걸 제일 경계하시는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조마조마하기도 했어요. 아빠가 부모님이 고생하셨던 시절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안에는 노력으로 일군 경제적 안정, 돈에 연연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죠.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도 시모는 경제적 안정이라는 말에 매우 흡족해 하실 뿐 다른 것들은 크게 귀담아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상견례 내내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저희 부모님께 민망하고 송구한지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제게도 미안해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럴 것 없다는 의미로 남편의 손을 슬쩍 잡아주기도 했었네요. 상견례가 끝나고 저희 부모님은 물론 시모의 그런 모습들을 걱정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시종일관 저와 부모님께 호의적인 태도였다는 건 잘 아시니까 그저 좀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고 오히려 그런 시모에게서 자라면서도
남편이 저희 부모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삶의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걸 높이 사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부모님도 남편을 믿고 결혼을 허락하셨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시모가 대놓고 저희 친정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더 주시기를 바라셨지만 저나 저희 부모님 그리고 남편도 그러고 싶지 않았고 저희는 저희 수준에 맞는 결혼식을 저희 힘으로 치렀습니다. 신혼생활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모는 한참 동안 그걸 갖고 툴툴거렸지만 그런다고 달라지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시모가 좀 지나치다 싶을 때면 남편이 중재를 잘 해줘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결혼 후 행복하고 안정적인 신혼을 즐기는 동안 남편 카페는 더욱 장사가 잘 됐던 거예요. 농담처럼 이제 결혼까지 해서 완전히 유부남되면 여자 단골 다 떨어지고 매상에 차질 생기는 거 아니냐 소리까지 했는데 그런 얘기가 무색하게 장사가 더 잘 되더라고요. 그쯤 근처에 큰 빌딩 하나가 완공되면서 유동인구가 확 늘었던 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 카페 커피가 정말 경쟁력 하나는 끝내주거든요. 그렇게 매출이 훌쩍 뛰어오른 덕분에 남편의 근처에 조금 더 넓고 위치도 더 좋은 곳으로 카페를 옮길 수 있게 됐어요. 그간 공간이 협소해서 한계가 많이 느껴졌던 게 사실이니 물 들어올 때 노저울 작정을 한 거죠. 마침 좋은 기회로 괜찮은 매물을 만나게 되어 일사천리로 진행된 일이었어요. 남편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았고 그런 자신의 계획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카페에 자신 있게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야심차게 새 카페 문을 열었는데 오픈 직후 코로나라는 직격탄을 맞게 된 겁니다. 결국 그 카페에서 제대로 된 장사를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카페를 정리하게 됐어요. 엄청난 손해를 본 걸 떠나서 남편이 너무 심하게 좌절을 한 거예요. 그간 모은 모든 것을 투자한 것이었으니 남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 셈이니 그 절망이 오죽했을까요? 그나마 빚내서 벌인 일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냐 했지만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는 큰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카페를 정리한 후 남편은 거의 무너져 있었어요. 스스로 하는 일에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이니 그 자부심이 한순간에 사라진 충격은 엄청나더군요. 남편은 하루 종일 소파에 너부러져 TV만 틀어놓고 멍하니 있거나 즐기지도 않던 술을 한밤중에 꺼내 마시다가 속병이 나기도 했어요. 늘 새로운 커피를 연구하고 공부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남편을 지켜보며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남편을 언제까지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저는 어느 날 남편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자기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처음 카페 열었던 때를 생각해봐.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다시? 어떻게? 난 이제 끝났어. 가진 걸 다 잃었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 자기가 가진 경험이 잠재력이 어디 간 건 아니잖아. 응?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는 마. 자기는 모를 거야. 내가 잃은 건 그건 정말이지 내 전부야. 잠재력? 그게 뭔데?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 자기야, 그러지 마. 자기한테는 나도 있잖아. 다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힘내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 자기한테 너무 미안해. 자기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아프다고. 나 그냥 쓸모없는 놈이야. 남편의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말수도 더 줄어들었고 외출이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가끔 새벽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덜컥 겁이 나기도 했어요. 저러다 남편이 정말 어떻게 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남편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나아질 것 같지 않고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남편이 불안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고 다시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싶었는데 점점 더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생각지 못한 제가 처음으로 친정 부모님께 손을 내밀기로 한 겁니다.
큰 맘을 먹고 친정으로 가는 길 내내 손에 땀이 났어요. 친정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의지할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저였잖아요. 결혼할 때도 받지 않았던 부모님 도움이었는데 말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제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청할 결심을 한 거예요. 남편은 제가 아무리 위로해도 아무리 기다려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로 계속 무너지고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꿈꿀 여력 같은 건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 남편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죠. 그렇게 친정에 도착해서도 차마 선뜻 들어갈 용기가 나질 않아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한참을 서성이다가 겨우 들어갔었을 정도였어요. 어머, 은수야,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너 혼자야? 강서방은? 나 혼자 왔어요. 마침 외근이 근처에서 끝나서 잠깐 들렸어. 그래, 강서방은 좀 어때? 아직도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힘을 내야지 기회가 다시 올 텐데 그걸 잡으려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거다. 아빠, 나도 아는데 그래서 말인데요. 왜 그래? 너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온 거구나. 그렇지? 그러고 보니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됐어? 너 어디 아프니? 엄마, 아빠, 강서방이 너무 힘들어해요. 스스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감을 완전히 잃은 것 같아. 이미 벌어진 일은 어떡하겠니? 그것도 다 공부다 생각하고 기회를 삼아야지. 아빠, 나 강서방한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입이 떨어지지 않아 망설이며 손끝만 만지작거리다가 어렵게 꺼낸 말이었는데 엄마는 놀란 눈을 하셨고 아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침묵이 너무 무겁고 버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괜한 말을 해서 부모님께 실망만 드린 건 아닌지 걱정도 됐어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을 텐데 제게는 그 시간이 정말 한없이 길고도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은수, 네가 그 말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래, 엄마가 네 맘 다 알아. 아빠는 강서방도 강서방이지만 네가 더 걱정이구나. 난 괜찮아요. 강서방이 다시 일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만 하면 더 걱정할 게 없어. 엄마 아빠도 그 사람이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 아빠도 강서방의 능력을 믿고 있기에 지금 이런 상황이 더 안타깝고 또 그 녀석이 갖고 있는 게 아깝기도 해. 아빠, 그럼 도와주시는 거예요? 강서방이 정신 차리고 직접 와서 의지를 보인다면 이 아빠가 못 도와줄 것도 없지. 그러니까 강서방이랑 잘 얘기해서 데려와. 같이 와서 다시 얘기를 하자꾸나. 아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강서방 잘할 거예요. 난 알아요. 믿는다고. 딸인 제게 힘겹게 부탁한 것도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도 남편의 잠재력을 믿고 계셨기에 누구보다 안타까워 하셨고 그런 마음으로 투자라 생각하고 남편을 도와주시기로 한 거였어요. 부모님은 2억을 빌려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돈은 남편이 새롭게 재기를 꿈꾸며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큰 자양분이 됐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했죠. 2억이라는 예산 안에서 남편은 열심히 뛰어다니며 발품 팔아 카페를 다시 차렸어요. 원래 남편이 하던 것처럼 작은 규모의 카페로 직장인들 상대로 테이크아웃 위주의 저렴한 가격에 남다른 퀄리티로 차별화한 카페는 문을 열자마자 꽤 장사가 된다 싶더니 금방 대박이 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분점 문의까지 쇄도하며 사업을 키울 수 있는 기회까지 열렸고 남편은 갑작스럽게 사업을 확장하는데 치중하지 않고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 엄선한 점주를 상대로 철저한 관리가 가능한 분점을 딱 몇 군데만 열었는데 그 덕분에 분점들도 모두 자리를 잘 잡았고 남편은 더욱 큰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수익의 단위가 달라지더라고요. 돈이 이렇게 벌리는 것인가 싶어서 약간 무섭기까지 할 정도로 남편의 사업은 빠르게 성장했어요. 그야말로 성공한 거였죠. 남편의 성공을 누구보다 반기고 좋아한 사람은 시모였어요.
시모는 그 모든 것이 어린 시절 좋은 교육받고 자란 덕분이라고 남편의 성공의 1등 공신은 결국 자기라며 공치사를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셨어요. 제가 저희 시모 성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으니 충분히 짐작하시겠지만 대충 말씀을 드리자면 빤한 거예요. 여행 보내달라거나 명품 사달라는 것 같은 대부분 사치스러운 소비에 관한 거였죠. 남편은 그런 시모를 못마땅해 했지만 그렇다고 아예 모른 척을 할 수도 없으니 몇 번은 시모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도 하고 적당히 거절도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시모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매번 들어주지 않는 남편 대신 제게 다양한 압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남편한테 잘 좀 말해봐라. 네가 네 남편 조종해서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면 무조건 되도록 해라.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저를 못살게 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정말 괴로웠어요. 그러던 중 남편 카페가 있는 건물이 급매로 나오게 됐는데 사정이 있으니 급하게 처분을 하려는 것이겠지만 그런 것을 다 감안해도 너무 좋은 조건으로 나온 거예요. 남편은 고민을 하다가 과감하게 그 건물을 사들이기로 했어요. 남편 카페가 대박이 난 데다가 이제 건물주까지 됐다고 하니 시모는 누구보다 고무되어 혼자 온갖 상상을 다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어쩐지 위태로워 보이기도 했고 또 앞으로 제게 얼마나 더 큰 압박을 해올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남편에게 사실대로 다 얘기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던 어느 날 시모가 제 회사까지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올 것이 왔다 싶었죠. 대체 얼마나 대단한 걸 해내라고 하실까 긴장이 됐어요. 차를 사달라고 하시려나 아파트라도 한 차에 사달라고 하시는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갔는데 시모는 제가 상상도 못한 말을 하셨던 겁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갑자기 오신 거라 제가 회의 앞두고 잠깐 나온 거거든요. 너만 바쁘니? 나도 바쁜 사람이다. 뭐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으니까 일단 앉아. 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여기 이거부터 확인해봐. 어머니, 이게 뭐예요? 돈이에요? 3억이야. 위자료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위자료라니요?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위자료라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 3억이면 넉넉하게 넣은 거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딱 이것만 받고 떨어져. 더 긴 말할 거 없지 않겠어? 알아듣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이도 지금 어머님이 저한테 와서 이러시는 거 알고 있어요? 긴 말할 거 없다니까 왜 자꾸 여러 말을 시키고 그래? 그리고 이게 지금 어디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넌 내가 누군지 몰라? 나 네 시어머니야. 위자료 들고 와서 이혼하라 소리하면서 시어머니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 판사판이다 이거야? 이게 아주 맹랑한 년이었네.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기가 막혀서. 됐고 이 돈 받고 내 아들이랑 당장 이혼해라. 밑도 끝도 없이 제게 남편과 이혼하라고 종용하는 시모의 태도를 보아하니 남편에게도 아무 말 없이 시모 혼자 저지르는 일인 것이 분명하다 싶었어요. 시모는 남편이 시모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지 않고 시모 뜻대로 다 해주지 않는 것을 항상 제 탓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뒤에서 남편한테 소삭거리는 바람에 남편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돈 쓸 줄 모른다며 늘 타박만 했어요. 돈을 쓸 때 쓸 줄 알아야 들어올 때 들어온다면서 저를 무슨 구두, 쇠, 자린고비 취급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장난 아니었는데 난데없이 위자료에 이혼이라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황당하네요. 제가 왜 이혼 이야기를 어머님한테 들어야 하죠?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그건 저희 부부가 결정할 문제예요. 이게 끝까지 말대다 타박타박하면서 잘난 척이야? 내가 너 이러는 거 언제까지 봐줄 거라 생각했니? 더는 아니지. 내 아들도 이제 너 같은 거 아실 거 없다. 암만.
남편과 상의할 테니 그렇게 알고 돌아가세요. 전 회의 때문에 먼저 일어날게요. 어디가? 도장 찍고 가 있냐나. 뭐라고요? 아, 기가 막혀서 진짜. 제가 그런 막말까지 들어야 하나요? 그래요. 아니, 어디 이리 주세요. 도장, 아니, 지장 바로 찍어드리죠. 이 위자료도 잘 쓰겠습니다. 그럼. 된다요? 아이고, 진작이 그럴 것이지. 너도 그만하면 괜찮지 뭘 그래? 너희 부모가 2억 빌려줬는데 3억 받아갔으면 남는 장사지. 아, 네. 그니까 그 서류 지금 당장 접수하세요. 아시겠어요? 아이고, 걱정도 팔자다. 택시 불러 바로 법원 갈 테니까 걱정 마라. 3억 먹고 떨어지는 주제에 어디서 잘난 척이야. 뭐 그러면 좀 낫니 너? 시모는 끝까지 저를 모욕했고 저는 그런 시모에게 정말이지 넌덜머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남편이 산 건물은 제 명의로 된 제 건물이 됐어요. 시모는 그 사실을 알고 저희 집으로 찾아와 난리를 치더군요. 그러나 이 모든 건 시모 자신이 자초한 일이라는 걸 시모는 알 리가 없었겠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시모도 알 길이 없었겠으나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어리둥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 어찌 된 일인지 그 자초지종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남편이 저희 친정에서 2억을 빌릴 때 조건부 차용증을 썼거든요. 혼인관계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깨어질 경우 이 돈을 기반으로 구축한 재산까지도 아내인 제게 양도하겠다는 조건을 단 차용증서를 쓰고 공증까지 다 받아놨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경우 그 계약이 실질적인 법적 효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는 걸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증 아니라 더한 걸 받아뒀다고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말이에요. 즉, 아무리 양측이 합의해 그런 조건을 걸고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결의가 있던 원금 2억 이외에 남편의 노력으로 구축한 재산에 대해서는 남편의 권리를 인정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매입한 건물에 대해서 남편의 지분이 인정되고 재산 분할이 적용될 수는 있으나 차용증서에 계약한 것처럼 전적으로 제 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당연히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애초에 차용증서를 작성할 때 다소 무리가 있는 그런 조건을 넣자고 한 게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무슨 성견지명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 그렇게라도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잘해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저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던 시모가 제게 어이없는 위자료를 들이밀며 이혼 이야기를 했다는 걸 알자마자 바로 그 건물 명의를 제 명의로 바꿔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은 시모에게 그 건물 명의에 대해서 시모에게 알렸고 그러니 시모는 바로 저희 집으로 쫓아온 거죠. 사색이 되어 헐레벌떡 뛰어온 시모를 보고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앞에 저희 부모님과 맺은 차용 계약서를 던지듯 내놓고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보이세요? 똑똑히 보세요. 애초에 이런 계약으로 처가해서 돈을 빌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머, 이게 뭐야? 아니, 너희 처가는 그래 돈도 많다면서 꼴랑 2억 빌려주면서 이딴 계약서까지 쓰자고 하든? 꼴랑 2억이라뇨. 그 꼴랑 2억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생각이 짧다고 해야 하는 건지 이기적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시끄러. 내 아들이랑 얘기하는데 넌 끼어들지 마. 아유, 어디 이리 내봐라. 대체 무슨 계약서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뭐? 이게 무슨 이런 법이 어딨니? 이런 계약서 이딴 게 어딨어? 내가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뭘 알지도 못하고 섣불리 엄마가 이런 짓을 저질러요. 예? 아, 누구한테 위자료를 내밀어요 진짜. 누구한테 이혼 서류를 내미느냐고요. 아니, 내가 뭐 이런 걸 알았니? 아, 너 왜 이런 얘기를 엄마한테 안 해? 그리고 소리 좀 지르지 마 너. 엄마 심장 약한 건 몰라서 그래? 엄마도 나도 모르게 이런 짓을 벌일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무리 엄마여도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엄마 때문에 더 이상 뭔가를 잃고 싶지 않다고요. 그니까 다시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시라고요. 남편이 늘 시모를 못마땅해 하긴 했지만 한 번도 그렇게 화를 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그런 모습에 저도 상당히 놀랐어요. 그러니 시모는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어요? 겁을 잔뜩 먹은 듯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자기가 친 사고가 얼마나 큰 사고인지 시모는 그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한 것인지 표정이 급속히 바뀌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이내 남편에게 잘못했다 소리를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들은 척도 안 하자 저를 붙들고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대체 뭘 잘못했다는 건지,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제대로 알고 있기나 한 건지 무턱대고 잘못했다는 소리만 지르고 보는 것 같았어요. 시모가 막무가내로 나올수록 남편은 더욱 무섭게 시모를 몰아붙였어요. 시모는 그야말로 찍소리도 못하고 거의 울먹이며 돌아갔죠. 이혼 서류를 접수하긴 했지만 저희 부부는 이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일을 계기로 남편은 시모와 확실한 선 긋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간 홀로 자기를 키워준 시모를 생각해서 어떻게든 참고 살았던 것인데 시모가 제게 한 짓을 두고 더 이상은 남편도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남편이 어찌나 독하게 마음을 먹었는지 시모 번호를 아예 차단해버리고 시모가 찾아가도 아는 척도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시모는 결국 또 저를 찾아와서 비는 겁니다. 예, 은수야, 나 좀 살려다오.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은 너뿐이야. 사먹 먹고 떨어지라고 큰 소리 치실 때는 언제고.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미 저를 며느리로 생각도 안 하시는 분 아니신가요? 그때는 내가 뭘 모르고. 아니,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헛소리를. 너한테 내가 실언을. 큰 실수를 했어, 은수야.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좀 받아줘. 아니, 제가 뭘 받아들여요. 저랑은 이제 상관도 없는 분 아니시냐고요. 그래도 네가 내 아들한테 말을 좀 잘해주면 걔도 나한테 마음을 좀 열어줄 거 아니니. 아무리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은 천륜인데 그걸 끊고 살라고 할 건 아니지. 제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아니, 누가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안다면 염치가 없어서라도 이런 부탁은 못할 텐데요. 그러면 그 3억 말이다. 내가 너한테 줬던 그 3억만이라도 어떻게 좀 돌려줄 수 없겠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왜요? 그거 저 쓰라고 주셔서 아주 잘 쓸 생각입니다. 그거 내가 집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만든 돈이야. 그 돈 갚을 길이 없는데 어쩌니. 이자 내기도 빠듯해. 일단 그 돈만이라도 좀 돌려주고 다른 이야기는 또 차차. 3억이고 다른 이야기과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돈은 이미 잘 썼으니까 저한테 찾지 마세요. 시모가 아무리 애원하며 매달리고 빌어도 저 역시 남편과 마음이 같아요. 더는 시모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와중에 저한테 들이밀던 3억이 대출까지 받은 돈이라니 더 황당했어요. 하긴 돈 생기는 족족 자기 몸치장하기 바쁜 시모가 그런 돈을 모았을 리가 없는데 전 아무리 그래도 남편한테 받은 돈 꿍쳐둔 게 있었거나 가진 것들 갖다 팔기라도 해서 만든 돈인 줄 알았는데 그마저 대출받은 돈이라니 정말 대책도 없고 겁도 없는 사람이지 뭐예요. 그 돈 내놓고 저희 부부 이혼시켜놓고 나면 남편 재산 시모가 다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정말 생각할수록 어이없어요. 남편에게 그 돈 3억이 대출받은 돈이더라 하며 시모 얘기를 했더니 남편 또한 더 어이없어 하면서 절대로 다시는 자기 엄마와 엮이고 싶지 않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시모 앞으로 나오는 시부의 연금이 있으니 그걸로 어떻게든 살 거라고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말이에요. 하긴 그 돈 3억 못 갚을 상황이면 그 집 팔고 집을 옮기든 어떻게라도 대책을 찾겠죠. 산입에 거미줄 칠 형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 시모와 관계를 끊고 지내는 게 실제로 가능한 일이기도 했던 거예요. 저와 남편은 시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아무리 시모가 혼자서도 살아갈 형편이 되는 걸 안다고 해도 정말 그렇게 완벽하게 끊어내는 것이
그리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당장 저희 부부에게는 가장 필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저는 이미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고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시모가 마음을 고쳐먹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할 가능성이요? 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그런 기대를 하면서 시모를 받아줄 이유가 없어요. 남편은 저보다 훨씬 힘들었을 거예요. 아무리 실망만 안겨주는 엄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엄마는 엄마인데 자기를 낳아준 친엄마를 완전히 끊어내는 게 맞는 걸까? 아버지 없이 홀로 남편을 키우며 시모도 힘든 시절이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 남편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남편은 오히려 제 마음을 다독이며 고민 서린 얼굴을 제게 비추지 않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속 깊은 배려가 저는 또 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부부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남편 덕분에 저희 부부의 결심은 확고할 수 있었고, 시모가 다시 찾아와 무릎을 꿇든 눈물을 흘리든 아무리 뭘 하더라도 더 이상 저희를 흔들 수 없도록 단호한 선을 그은 거예요. 시모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고 집으로 찾아와도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가족이라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받아주고 용서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는 게 저희 부부의 생각입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사람 마음을 약해지게 하는 단어 같아요.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감당해야 할 상처가 너무 크다면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닌 거죠. 물론 영원히 이렇게 살겠다고 단정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시모가 정말 변한다면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일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저희 부부는 온전히 저희 둘만의 삶을 살고 싶어요. 남편은 여전히 카페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수익금 중 일정 부분을 늘 좋은 일에 기부하고 있어요. 실패와 좌절을 겪어본 남편은 매사 항상 더욱 신중한 태도를 갖게 된 것 같아요. 원래도 경솔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지만 성공만 하면서 자칫 지나친 자신감으로 자만에 빠질 수도 있었을 텐데 남편은 자기가 겪은 절망을 잊지 않으며 감사할 일이라고 자주 말해요. 저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런 남편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지금은 빨리 아이가 생기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결혼하자마자 너무 많은 일들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휘몰아쳤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아이 가질 엄두도 내지 못했거든요. 저도 벌써 30 중반이 됐으니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죠. 언젠가는 머지않아 저희에게도 소중한 생명이 찾아올 거라고 믿어요. 간절함이 커져갈수록 초조해질 수도 있지만 기다리면 올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밤에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소망도 바로 아이인 것 같아요. 아이가 생기면 저는 어떤 부모가 될까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시모라고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시모도 좋은 엄마가 되고 싶으셨을 텐데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던 걸까요?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지만 분명한 건 저는 절대 시모 같은 엄마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제 아이에게 어떤 경우에도 상처를 주지 않을 거예요. 아이에게 기대어 제 욕망을 채우지도 않을 것이고 아이를 통해 제 부족함을 메우려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저 아이가 원하는 사람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어요.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 덕분인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제게 보여주신 삶의 과정 속에서 늘 한결같은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오신 분들이세요. 무엇보다 자식에게 떳떳한 삶을 보여주셨죠. 부모란 그런 존재여야 한다고 저는 제 부모님을 보며 배웁니다. 친정 부모님은 저희가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하며 응원해주고 계세요.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제 제가 제 아이에게 보여줄 세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부모님의 그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마음 깊이 와닿더라고요. 아이에게 보여줄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이라니 정말 좋은 말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제 아이에게 떳떳한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저는 제 삶을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열심히 채워나갈 거예요. 제 아이가 저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저를 보고 삶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아직 제 아이가 제게 오지 않았지만 저는 이렇게 엄마가 될 준비를 하면서 아이를 맡고 싶어요. 제 아이를 품에 안는 그날까지 저는 제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가꾸면서 기다릴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저희 부모님께 배운 것처럼 제 아이도 그렇게 잘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시모와 인연 끊고 살고 있는 저희들의 이런 상황에 대해 이해를 받고 싶다는 마음이 컸는데요.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고 보니 그런 건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결국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들을 하며 저 스스로 다짐했던 것들을 앞으로 사는 동안에도 잊지 않고 되새기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야기를 맺으려고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